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위해 시정혁신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와 재정, 홍보, 정책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인데요. 시정혁신단장에는 류건홍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목표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비정상적, 불합리적으로 추진되는 일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시정부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시정혁신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혁신단장은 류건용 인수위 부위원장이 맡습니다. 이 시정혁신단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시되거나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면서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체로 또 그런 업무 행태를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단은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혁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혁신입니다. 유 시장은 불합리한 재정 운영 방식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정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오직 인천의 미래, 시민의 행복, 그리고 인천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수 있도록 재정 혁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 혁신으로 공보관제를 부활하고 대변인제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선 7기 시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정체된 정책들도 바로잡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유 시장은 정무부 시장에 이행숙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서실장에는 배준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박병일, 대변인에는 고주룡 인수위 공보특보를 내정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정혁신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가 인사와 재정 등 주요 혁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음카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청라국제도시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위해 시정혁신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분야는 인사와 재정, 홍보, 정책 등 4개입니다. 이에 맞춰 인수위원회는 분야별 혁신 과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과감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재정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인천 이음 개선과 청라 국제도시 개발 이익 환수 추진을 꼽았습니다. 이음카드의 원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지원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혁신을 위해 균형 발전과 함께 서북부 개발 촉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 6809 공모개발 사업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왜 하고 저 6809를 국제 공모까지 붙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인수위는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을 위해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조속히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 10개 사업 국비 1,5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인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천은 올해 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진료 실적이 낮고 전문병원 신축 시 병원 측 자부담이 적은 게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이번 결과를 인천의 특수성과 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간과한 기계적인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의 환경과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인수위는 길병원과 성모병원, 인천의료원 등 지역 의료 인프라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민선 8기 시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26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천시는 이날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내년 국비 1,528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종 강화 평화도로 건설 150억, 문학 IC부터 서인천 IC까지 지하도로 건설 50억,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303억,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 원 등입니다. 시는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 상위 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얼마 전 인천이음 캐시백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가 당장 이달부터 캐시백 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거의 바닥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축소는 이미 예고됐습니다. 인천시 예산으로는 캐시백 10%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대폭 줄어든 반면 인천이음 사용액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 2,427억 원 가운데 6월 현재 남은 예산은 2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중 예산 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힌 인천시. 결국 당장 7월부터 캐시백 비율이 조정됩니다. 현재 월 50만 원 이하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월 30만 원 이하까지 캐시백 5%로 축소됩니다. 인천시는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이음 캐시백이 작년보다 국비 조정이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됐고요. 또 12월에 우리 142 지원금이 나갔거든요. 10만 원씩이요. 그게 정한 가입이 한 6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진이 좀 빨리 됐고요. 인천시는 9월 이후 중앙정부 지원 내용과 인천시 추경 편성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심의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의원 정원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원의 절반까지 채용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민원 청취와 예산 감시, 각종 행정 업무를 혼자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고유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지원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전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원들 역량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의원 정원의 4분의 1까지, 내년에는 정원의 2분의 1까지 정책 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 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정책 지원관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정책 지원관 9명을 선발 중입니다. 기초의회에선 의원 정수에 따라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의회가 4명을 채용했고 중구와 동구, 강화, 옹진군 의회에선 1명의 정책 지원관을 두게 됩니다. 광역의회 정책 지원관의 경우 6급, 기초의회는 7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 밖에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는 등 의회의 권한도 한층 커졌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학교 신설 설립 요건이 완화됩니다.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달라 불편을 겪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운서동 일대 가칭 하늘 1중학교가 설립될 자리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6번 만에 통과해 2024년 개교 예정입니다. 이 같은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앞으로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 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1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안건을 1년여 만에 교육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몇 개월, 그러니까 짧으면 2달, 길면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중투 심사 신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게 적기 개교가 추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인천교육청은 송도, 청라, 영종, 용현 하객지구에 2026년까지 유초, 중고 25개 교 개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신설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민관소통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입주 예정자, 예비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 관계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신도시 주택재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 추진 과정을 공유해 공사기간 확보, 중앙투자심사 지연 등 애로사항을 실수요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대선 공약에 포함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철도를 지하화하고 위에는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99년에 처음 개통한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로 총 길이는 구로역부터 인천역까지 27km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인천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폐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에 경인선 지하화가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경인선과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생각이고 약 한 7조에서 10조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요. 그걸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그 어떤 시설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걸 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입, 즉 BC값이 문제입니다. 최근 허종식, 이성만 국회의원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중간 용역 결과 BC값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BC값이 1을 넘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하화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예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사업 주체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법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구로부터 시작해서 부천 지나서 인천을 오는데 이 철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기 때문에 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즉 인천시도 경인전철 지하화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도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성만 국회의원도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인선 지하화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복지관과 노숙인 쉼터 등의 시설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도시락 등 지원 품목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무서운 물가 상승세 속에서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관. 이른 아침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약 50개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등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한 끼 식사입니다. 도시락 제작 비용은 한 끼에 3,500원, 인천시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치솟으면서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금으로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더 오른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주를 함에 있어서 사실 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락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에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경우들이. 노숙인 쉼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을 운영하는 이준모 목사도 요즘 근심이 늘었습니다. 매일 7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물가가 치솟으면서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이던 정부 지원은 올해 들어 끊겼고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이 유일한 버팀목.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자원봉사자들의 부담이 늘어 걱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교회에서 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도시락 70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물가 폭등 때문에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 가지고는 도시락의 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20.7%, 배추와 감자는 각각 24%, 32.1% 올랐습니다. 복지관 등 시설 관계자들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좀 더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기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관심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시락이 나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 가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고물가 시대. 지역 소외계층들의 한 끼 식사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처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약 15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소비자 물가.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는 14년 만에 5% 이상 올랐습니다. 높아진 물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입니다. 64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약 15만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와 자격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이름카드를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주 29일부터 신청인데요. 대상자는 신분증과 이음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동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은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과 레저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물가 상승 속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영종 구간 환승 할인이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공항철도는 물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도 지원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통합 환승 할인.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할인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종 주민들에게 공항철도는 물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인 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 할인 지원금은 인천시와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협약 이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환승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환승 할인을 위한 회원가입과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영종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 분기별로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산해 할인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금액은 운서에서 서울역 구간 기준으로 편도 1,100원, 영종부터 서울역 구간은 편도 700원입니다. 다만 영종에 거주하더라도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민 1명당 1장의 교통카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 요금 할인과 관련한 전용 포털을 개발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하던 인천항 연안 여객수가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천의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연안 여객 100만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여객터미널 대합실.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 무태 나왔다 집으로 가는 섬 주민, 나들이 가는 관광객 등 목적도 다양합니다. 지난달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 이용객이 11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월별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항 여객 터미널을 통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여객 수는 31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상승세는 다가오는 휴가철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연안여객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위촉한 인천 연안섬 관광 서포터즈 10명은 2달간 연안섬을 방문해 인천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섬 여행 지원, 섬 관광 명소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는데 이작도, 자월도, 승봉도, 덕적도는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에서 여객선으로 한두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내항 팔부두 폐곡물 창고는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요. 인천시가 이 창고를 매입해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항 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이기도 한 상상 플랫폼 사업이 공사가 중단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내항 팔부두에 들어서는 상상 플랫폼. 인천시가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 CJCGV의 사업 포기 이후 꾸려진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나눠 활용됩니다. 부지 24,000제곱미터에 국시비 452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 투자비는 별도입니다. 지난 5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현재 중단됐습니다. 사적 공간 운영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책정된 사적 공간 공사비는 191억. 하지만 원자재값, 인건비 급등으로 276억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다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면서 공사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공간은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적 공간 공사 지연으로 상상 플랫폼 개관마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사적 공간 운영 사업자가 7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 회수는 물론 지연 배상금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시가 계약 해지 후 재공모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는 올해 안에는 개관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장마철 주의해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산사태인데요.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지는 않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는 산 사면을 이룬 암석이나 토양이 붕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총 2,603헥타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원인인 만큼 장마철인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잦은 지진의 발생 등 전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역시 빈발화,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251곳이, 그리고 인천에는 175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주택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있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는 농산촌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의 우면산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도 발생하므로 안전한 곳이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동네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어딘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산림청이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구보를 통해서도 우리 동네 산사태 취약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산림제에서도 여러 산사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때 특정 현상이 목격된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산 허리의 일부가 내려앉거나 금이 생길 경우, 그리고 산에서 흙과 돌이 떨어진다면 산사태 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산 비탈면 등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즉시 대피한 뒤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112나 119 긴급 전화로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1688-3119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행동 요령이 조금씩 다른 만큼 숙지하는 것도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강화에는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겠다며 발벗고 나선 10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1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 유격대원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김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선 어르신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부현 어르신은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일사후퇴로 하루아침에 38선을 내주고 철수했던 국군을 대신해 강화 땅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청소년 유격대원 중 한 명입니다. 일사후퇴 전부 관청이나 군부대 경찰이 다 후퇴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강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갔지만 특공대가 먼저 조직돼 가지고 소년단을 조직해서 이 인민군하고 싸우자는 뜻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4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유격대는 강화 향토 방위 특공대와 함께 마을 단위 조직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에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창과 몽둥이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인민군이 돌아가고 삼산으로 피난 갔다 삼산서 또 며칠 다시 특공대가 조직돼 갖고 다시 조회가 또 들어왔다 또 실패해 갖고 또 인천 앞에 지금은 신도지만 그때는 사할섬이라고 해서 사할섬으로 거기 갔다 무방세 상태에서 그 강화 청년들이 그 남아서 그래서 애쓰고 그린 건지 뭐 그걸 지금 얘기하면 뭐 누가 알아주겠어. 당시 강화에서도 크고 작은 격전이 벌어졌는데 함께 유격대로 활동했던 동료의 죽음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강화 초등학교 동창이 전사하고 죽은 거 그런 거 지금 생각이 납니다. 박찬호라고 그때 같은 동갑이었어요. 근데 당산 강화읍 당산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상거이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강화 청소년 유격대원 가운데 현재 살아있는 대원 수는 600여 명. 당시 소속도 군번도 없어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거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대부분 흰머리가 희끗한 80세 노인이 된 청소년 유격대원들.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몽금포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1945년 해방 이후 공산 세력의 도발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해군이 적의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한 군사 작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특공대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2 정장이 지휘하는 가운데 한 명은 수류탄을 던지고 다른 대원은 37mm 대전차포를 발사하는 역동적인 조형물. 1949년 8월 우리 해군 최초의 대북 도발 원점 응징 작전인
몽금포 작전 전승비입니다. 당시 육군 8년대 1대대, 2대대 월북 사건과 공산 세력의 공작으로 함정 4척이 납북당하자 우리 군이 특공대원 20명을 태우고 월미도에서 출항해 황해도 몽금포 항에서 적 경비정을 격침하고 승조원 5명을 생포했습니다. 2015년 해군 본부가 특공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전승비를 세운 이래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해군 전후연합회 회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시적절하게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비역 단체인 해군 전후연합회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러움과 동시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훈당국은 보훈가족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해군 전후연합회는 이곳을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예술품에서도 환경오염을 다룬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폐비닐로 만든 괴물과 빨대로 만든 도마뱀 등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저, 밥그릇 등으로 흔히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밥그릇 수백 개가 모여 황소가 되고 초원을 질주하는 표범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송준 작가는 버려진 스테인리스 재료들을 하나하나 결합해 새로운 조형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소재가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 세계. 어느새 관객들도 흠뻑 빠져듭니다. 재활용으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서 이 주민들이고 이 도시민들 갈 곳 없을 때 이거 보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무대 위에 기괴한 물체가 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숨을 쉬듯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폐비닐이 만들어낸 이 괴물은 과도하게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이병찬 작가님의 크리처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보통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그런 봉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괴의 생명체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오염으로부터 미래에 좀 역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작가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서구 정서진에 마련된 작은 전시실. 이곳에서도 환경을 소재로 한 예술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을 기어다니는 도마뱀. 자세히 보면 형형색 세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이어 만든 작품입니다. 줄기가 높이 뻗은 나무 식물도 바닥에 놓인 돌들도 모두 빨대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동식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풍경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줄이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요새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빨대가 또 이런 예술품이 되는 풍경 속에서 우리도 조금은 이런 물질을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우려가 커지는 요즘.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들이 다시 한번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의 대표적인 나눔 장터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는 물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나눔의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풍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장마가 쉬어간 지난 주말,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옷이며 신발, 가방은 물론 아이들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돼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부스마다 알뜰 쇼핑을 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입니다.
할 것도 많이 있었고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재밌어해서 좋고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신중하게 장난감을 고르는 꼬마 손님부터 신발을 신어보고 옷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른들까지 행사장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유팩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고 태양광 자동차 경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오니까 사람도 진짜 너무 많고 포켓몬 카드도 맞아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6년간 57만여 명이 다녀간 인천의 대표적인 나눔 장터.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는 가족 나들이의 명소가 되었고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의 장이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나눔 장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대동여지도와 용비어 천가 등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물들. 이 귀한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획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대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기증으로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수집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명품 도시 한양에서는 조선 왕조의 창업을 노래한 용비어 천가, 조선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청진동 백자항아리,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등 보물 15점과 유형문화재 25점을 포함한 총 100여 점의 유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예술을 선도한 한양 사람들의 취향과 솜씨가 가득 담긴 유물들을 감상하시면서 한양이 500년간 수도로서 축적한 역사적 깊이를 감상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많은 비가 내렸고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펴보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